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열어서 따져보자고 합니다. 인사청문회 하면 뭐합니까?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남과 북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지명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이 걱정해도 임명을 강행합니다.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벌써 15명이나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합니까? 야당이 만만해서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냐고 묻지만 과연 야당은 있느냐고 국민들은 묻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미있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스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 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7월 더웠습니다. 아주 지금도 이렇게 뜨거운데 이제 좀 있으면 입추 말복 그렇게 되지요? 최수영 컨설턴트. 네, 뭐 힘들어도 예. 뭐 시간은 흘러가고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 새겨야죠.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근데 이번에 너무 피해가 큰 여름이어서 말입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딥시다. 주말에 스픽스 구독자가 4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50만 구독자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 스픽스에서 5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스픽스 커뮤니티에 언제 50만 돌파할지 예측하고 그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688분이 응모하셨습니다. 몇 분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8월 6일로 잡으신 분이 계십니다. 제 생일입니다. 글쎄요, 생일날 되셔가지고 1등 됐으면 참 저도 좋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로 예상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날 됐으면 또 의미가 2배겠지요. 8월 15일로 예상해 봅니다. 50만 정어리 때의 힘을 꼭 보여주어서 많은 국민들이 살고 싶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스픽스 화팅 글 보내주셨고요. 8월 15일 광복절날 오전 10시쯤에 반드시 50만 돌파합니다. 만약 안 될 시엔 앵커님 손가락에 장을 지집니다. 왜 제 손가락에? 50만 달성 꼭 8월 15일 광복절 기념일에 스픽스 50만 정어리, 추석 명절날 100만 정어리, 내년 1월 1일 새해맞이 정어리 200만 돌파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 25일 50만 달성해야 합니다. 앵커님 생일이라 이만한 선물이 없을 때. 제 생일도 다 아십니까? 8월 18일 예상해 봅니다. 거꾸로 해도 8일 8인이 찍어보았습니다. 스픽스 30만 정도부터 시청한 듯한데 어느덧 46만 대를 이루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의 50만 예상이 조금 늦은 시간이었다는 걸 예비 정어리 분들이 많이들 들어오셔서 일깨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100만 돌파도 빠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언제나 공정하고 상식적인 스픽스 언론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환 교수 응모하셨나요?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곰곰이 그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일찍 안 하면 1등이 안 돼요.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추는 게 중요한데
49만에 우리가 문을 닫거든요. 근데 일찍 가신 분부터 드리기 때문에 네. 뭐 1등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8회 말에 누가 승리할 것인지 야구 우승 뭐 점쳐봐야 그 의미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게 그 뭐랄까 그 액티브하고 예. 또 이게 뭐랄까 막판 또 반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한 7말 8초쯤에 7말 정확하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미 8일죠. 이제 8말 9초. 8말 9초. 예. NG 웨스키님 미국에 사시는 분이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계시는데 저 당첨되면 한국 갑니다. 앵커도 만나고 카페 식구들도 만나고요. 흐흐흐. 대환영입니다. 당첨되셔가지고 한국 오셔서 한번 뵈십시다. 그리고 우리 스픽스몰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픽스에 힘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픽스몰에 회원 가입하시는 겁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스픽스몰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선크림 2+2 구입하시면 또 선풍기도 드리는데 선풍기 값만 해도 거의 그 값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더울 때 하나씩 선풍기 들고 다니시면 더위를 이기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스픽스몰 회원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5기 인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과 이럴 때 좀 야당이 제대로 싸워줘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심지어 야당이 밉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야당이 더위 먹은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 인사를 한번 짚어봅시다. 정기랑 교수. 네. 그래도 그렇게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그러면 좀 고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조율하는 것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합니다. 무대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본인이 이미 뭐 이렇게 국정을 거의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장악한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5기 인사 불통 독주의 국정 운영을 지금 어떻게 보면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이동관 후보자의 어떤 그 임명 이 부분은 MB 정권 그 소위 시즌 2라는 언론식 표현이 있습니다만 저는 결국 MB가 어떤 인물입니까? 결국은 이 정권을 이렇게 운영한 국정 운영을 통해서 결국은 범죄자로 나라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방송 장악을 넘어서서 이런 국민 정서를 배반하는 국정 운영,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저는 재무덤을 판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소식을 발표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측하신 대로 글쎄요 그렇게 발표할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 뭐 다 예측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지명코자 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신 그야말로 언론계 중진으로서 대통령실 대변인 또 홍보수석 비서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또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측하면 그렇게 됩니까, 전희연 교수? 저는 진짜 이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보면서 인사 참사의 끝판왕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대체 방통위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샅샅이 살펴봤는데 정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가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 있을 때부터 방송 장악 논란, 언론 통제의 가장 중심에 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방통위의 설립 목적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인물을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제가 예전에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하고 약간 기시감이 겹치는 게 있는데 우리 정어리 분들 중에도 분명히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합리적인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하면 생각을 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자였어요. 그래서 청문회를 통과 못했는데 임명을 강행하고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 논란으로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진짜 전 세계 교육자들이 비웃을 만한 인사를 했고 야당 무시하고 청문회 통과하지 않은 사람 임명했고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건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에요. 방통위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도덕성 논란이 있고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할 조짐이 보이고 결국은 이게 극한의 갈등과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일기로 있는데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인사참사 문제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 무시하고 15번째 임명 강행하고 이후에 16번째까지 예고가 되어 있는데 진영과 상관없이 국민들을 너무 피곤하게 하고 세금 들어가는 국가의 조직을 사조직처럼 뭔가 길들이기용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누굽니까? MB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실이 언론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 이미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수사 재판 기록 곳곳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국정원이 이동관 홍보수석실의 요청을 받고 KBS 간부들의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한 뒤에 문건을 만들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임세현 부대변인 이미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고 거기에 또 학폭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려울 거야 그런 말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동관 이 내정자만큼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동관까지 가는 건 너무 무리한 인사다라는 그런 내부의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지지율 1%만 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라는 대통령의 철학이 저는 그대로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아예 국민의 의견을 들을 신용조차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래도 그 여러 가지 장관들의 논란, 뭐 도덕적인 논란이라던가 법적인 논란이 있었을 때 그래도 약간 주저주저 한다던가 아니면 그 지명을 철회를 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이제 대통령실은 이제 정말 막가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혀 국민의 이런 여론과 또 심지어 기자들의 여러 가지 80% 이상의 반대도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막가기로 하고 국민과 이제 싸우자고밖에는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가장 역사상 기록이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은데요. 야당 대표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가는데요. 야당 대표 안 만나는 이유가 범죄 사실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는 게 그 대통령실의 해명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이동관 지금 내정자 어떤 사람이죠? 실제로 관여가 됐었고 재판 기록에도 나왔었고 뭐 불법 사찰의 의혹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유죄는 안 나왔던 이유가 이게 그 양형이 그 뭐라 그러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인 거지 이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장모 얼마 전에 법적 구속까지 됐죠. 가족이. 그런데 야당 대표를 안 만날 이유가 있나요? 본인의 말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도 더 이상 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없고 그래 너 어디까지 막 하나 보자라는 저는 심정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한테 두 가지 좀 여쭤봅시다. 첫째, 왜 꼭 이동관이라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궁금한데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질문에 이제 저에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의 우리 이제 언론과 정치의 그런 지형이 한번 좀 분석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한국 언론이 굉장히 높은 정치 병행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독립적인 사안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정치에 얹혀가는 그 다음에 정치와 같이 동일화되거나 순치되는 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자, 이제 그래서 2017년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좋다.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방송법을 다 개정해가지고 방송 3법, 그러니까 방송법, EBS법, 방송문화진흥법 다 개정해가지고 앞으로 정치권이 방통위가 추천하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추천시켜서 이 사람들의 3분의 2가 사장 선임에 관여하도록 하면은 정치적 정파성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것만 됐었어도 오늘날 지금 이동관 이 후보자 지명을 놓고 설왕설래가 좀 덜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2017년에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니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이런 사람을 과연 이게 그 방통위 위원장으로 수장 자격이 되겠느냐는 발언하면서 이 법 추진이 쏙 들어갔습니다. 여야 합의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자,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그대로다 보니까 예전의 선수들이 다시 이 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바뀌었어야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들이나 아니면 정말 기계적 중립이든 정파성이 최소화된 사람들이 올 텐데 이게 지금 되지 않다 보니까 보수 정권도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면서 거기에 가장 적임자가 이동관 후보라고 이동관 지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동관 그 후보자의 그 과거의 행적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말하자면 그 뭐랄까 중립성, 균형성 이거보다는 강성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은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돌리면서 그 다음에 공영방송이 제자리로 좀 찾는데 여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겠느냐가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은 청문회 때 입증하고 청문회 때 해명하고 일단 당신이 갖고 있는 철학과 그 방송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번 일을 해보시오라고 저는 낙점이 된 거라고 봐요. 첫 번째 질문 답변이 좀 길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관 후보자 언론 장악의 핵심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논란은 바로 자녀 학폭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지난번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철회했을 때 곧바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같은 거니까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어려울 거다. 그리고 그때 당시 법무부 해명이 뭐였습니까? 몰랐다. 이번에는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괜찮다고 합니까? 대통령실이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학폭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전부 4명이라고 하는데 한 명이 일방적 폭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정순신 변호사처럼 아들의 학폭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남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았다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충분히 검증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 후보자 자녀의 학폭 논란을 검증했고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왜?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검증을 하려면 이동관 후보자 아들이 다녔다는 학교, 교육청, 교육부 자료를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로 검증을 했다는 겁니까? 검증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동관 후보자는 자녀 학폭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고등학교 이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건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외압이 아닙니까? 그때 대변인이었습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데 학교 이사장이 전화를 받고 이것은 압력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복싱을 배워서 어디 가서 지가 괜히 손도 뻗쳐보고 싶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방에서 애들한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각티각했습니다. 새로 전학간 데서 시험을 치면 불리하니까 시험은 여기서 치고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자, 그게 다다. 전영 교수,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사장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좀 시험이라도 치고 가게 해주십시오. 해도 됩니까? 아니 근데 지금 피해 학생 학부모들한테 싹싹 빌고 사과하고 학부장님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의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학부모의 태도이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사장한테 전화 걸어서 이렇게 말한 건 외압이지 누가 상식적으로 사과와 반성이라고 받아들였을지 의문이고요. 진짜 다시 한 번 더 글로리에 그 학교 폭력 가해자는 연진이 부모님하고 하는 행사하고 똑같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권력 이용해서 학교 관계자들 매수하거나 혹은 피해자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피해자 주변 매수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동관 수석이 별명이 왕의 남자였습니다. 아니 진짜 언론에서도 이동관 하면은 왕의 남자라는 기사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언론에 너무 고압적이다, 언론 통제한다라는 의혹이 제기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동관 수석 만나본 적도 있고 담당했던 기자들 취재해봤거든요. 좀 이런 표현은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은 이동관 수석이 청와대에서 물러나고 총선에 출마할 때 보통 대변인실에서 같이 일했던 기자들이 그래도 우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례적으로 우군이 없었다. 왜냐하면 정말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기자들에게도 너무 고압적이고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도 너무 무슨 뭐 광고 수주 논란까지 일면서 적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인물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라고 하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폭력 논란, 방송장악 논란, 언론통제에 나왔던 이 인물을 임명하겠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공영방송 길들이고 비판적인 언론 길들이라고는 시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인환 교수, 이동관과 정순신이 뭐가 다릅니까 지금? 전혀 다른 점이 없죠. 이게 이를테면 아빠 찬스를 동원한 이 권력형 학폭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은 똑같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궤변을 지금 대통령실이 내놓고 있느냐? 그건 저는 밀어붙이겠다라는 것이겠죠. 검증 자체도 없었던 것이고요. 자, 실제로요, 확인된 것만 봐도, 학폭위에 회부하는 것 자체, 이건 학폭위에 열리지 못하도록 한 압력 행사가 여기서 첫 번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동관 그 당시 수석 지금 이동관 후보자의 부인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학폭위에 회부하라고 한 교사들 명단을 적어내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수석의 부인이 학교를 찾아갔다는 것 자체는 본질적인 어떤 권력형 외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학폭위 설치 문제를 놓고 교사와 교장 간에도 마찰이 있었다는 거고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자, 이걸 완전히 검증도 소홀히 하고 건너뛰고 바로 청문회로 가겠다? 자,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동관 수석이 방통위원장 내정 사실이 나올 때부터 이미 정가에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학폭 그 당시에 피해 학생의 한 학생을 이미 학부모를 만나서 회유하고 소위 그 문제를 다 정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폭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팽배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증인 신청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피해 학생이 4명입니다. 피해 학생 4명을 전부 다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또 당시의 선생님, 그다음에 이사장,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면 그 권력형 학폭의 진실이 그대로 저는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버퍼링이 심하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동관 얘기 나오니까 버퍼링 심하냐 뭐 이런 글도 올라옵니다만, 버퍼링이 생길 때 영상 우측 하단에 보면 설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화질 자동 또는 세로 고침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버퍼링 심하면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최수영 컨설턴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하고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좀 다른 것은 이 앞에,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 지명하기 전에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을 또 특보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 사람 공통점이 MB정부 때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둘 다 유인촌 특보는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조직적으로 탄압한 시기에 문화부 장관을 지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론 문학에 탄압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인사들을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돌파력이죠. 저는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이제 그 선호하는 그런 이제 참모들의 유형이 보면은 이제 좀 뭐 그 기계적 중립이라든가 균형성이라든가 객관성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국정 철학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대중에게 혹은 국민에게 잘 설파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것을 밀어붙이는 그런 속도감 있고 그런 이제 어떤 유형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 대통령 비서관들 6, 7명을 차관인 사람면서 가서 선봉장이 되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인사에 저는 가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다 그때 MB 정부 때 이제 주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주요직을 역임했던 인사들이 다시 이제 이른바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 올드보이들의 다시 재소환인데 왜 그럴까 놓고 보면은 조금 약간 실용주의적 측면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이 이제 그 검찰총장 당시에 누가 가장 그 좀 말하자면은 검찰에 좀 외압이 없었던 것 정부 기억하느냐니까 MB 정부가 좀 쿨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놓고 보면은 철학이나 이념 혹은 이런 것보다는 성과 중심 혹은 이제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좀 닮아 있어서 자꾸 그런 올드보이들이 좀 소환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결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 국회에서 이제 검증을 거쳐야 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총선이 지금 10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좀 중도소구적인 그런 인물들이 좀 포진된다면 조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연 확장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더구나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확장이 안 되는 이 틈을 좀 비집고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좀 말하자면은 돌파력, 추진력 이런 인사들로만 이제 전위 부대를 형성하는 게 총선 전략은 과연 옳은가 하는 고민은 좀 드네요. 자, 그런데도 이제 대통령은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명하겠죠. 김용호 통일부 장관 사례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5기를 보고 있습니다. 야당과 국민의 비판은 안중에도 없고 마음대로 지명하고 마음대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5기 인사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야당에 더 야속한 마음도 생깁니다. 지금 이제 야당에서요, 임세현 대변인, 청문회를 아예 보이콧하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이제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청문회를 하든 안 하든 지명할 거다. 그래서 아예 청문회를 하지 말아버리자. 그러면 청문회 안 하면 임명 못 합니까? 하죠. 청문회를 하든 안 하든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것이고, 야당에서는 사실상 청문회가 열려서 부정으로 채택을 하더라도 불채택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이면 임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국민적인 저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행동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보이콧도 이제 하겠다는 건 아니고 보이콧까지 검토를 하자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또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감사에 가서 그 청문회에 가서 자료 제출 꼼꼼히 다 요구하고 증인 채택 다 모두 나오게 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사실상 지난 한 3개월 동안 이 이동관 내정자 문제가 나왔을 때도 국민께서 그리고 또 언론이 굉장히 많은 검증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강행을 하겠다 하는 거 보면은 이제는 이제 국민과 전 싸우자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아까 국정 철학, 돌파력, 국정 철학을 이을 돌파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동관, 유인촌 이런 분들이 왔다고 하는데요. 진짜 저는 궁금한 게요.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시작된 지가요. 정확하게 448일 됐습니다. 저는 그 448일 동안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과연 무엇인가?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저만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는 국정 철학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국민과 싸우기인지 아니면 압수수색인지 아니면 수사인지 구속인지 그거 말고는 저는 해석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 철학을 어떻게 뭘로 돌파를 할 건지 매우 궁금하고 예를 들어 아까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의 기울어진 언론 환경 탓, 기울어진 운동장 탓이 좀 있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동관 내정자가 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오히려 더 바로 세우는 게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받쳐줘야지 남아있는 걸 다 깎아서 없애버립니까? 그게 무슨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냥 언론 파괴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방송 장악을 하려는 시도들을 엿볼 수 있는 게 저는 이게 또 하나의 그 지점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그만큼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고 자신감이 없다라는 저는 그거의 하나가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오죽하면 자신이 없으면 언론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탄압하고 장악하면서까지 국민의 귀와 눈을 닫으려고 하는지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 계셔서 민주당 비판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아니, 비판할 수 있어요. 지금 국민들은요. 아니 경과보고서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또 다시 요청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경과보고서 채택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임명한 게 벌써 15번째입니다. 김영호 장관이. 그러면 정말 청문회에서 야무지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저걸 임명하면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든지 아니면 지금 뭐 입법 독재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법을 막 만들 수 있다면 청문회에서 경과보고서 채택하지 않으면 임명하지 못한다. 뭐 이런 법을 만들든지 뭔가 좀 보여줘야지 그냥 뭐 싸우는 등 마는 등 하고 싸웠다가 얻어맞고 국민들은 열불 나게 하고 그리고 그냥 쑥 지나가고 전희영 교수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방에 가서 민주당을 평생 찍었다는 몇몇을 한번 만나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민주당 정말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민주당 당원인 분들이고요. 이제까지 민주당 당비 납부했고 대선 때 바닥에서 뛰었던 분들이에요. 당직 없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왜 이렇게 못하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흐름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 적극 반대하는 층의 일부라도 민주당이 더 흡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대한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뭐가 더 낫느냐. 제대로 견제하고 있느냐. 진짜 속이 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청문회 진짜 얘기 안 할 수가 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청문회 만약 할 경우에 정말 실력 있는 의원들 배치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쓴소리 안 할 수가 없는데 과거 일부 청문회 때 거기에 나온 후보자의 오만한 태도도 문제이지만 실력 없는 의원들 거기 배치해가지고 한 것도 문제거든요.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실력이 없다고 논란이 됐던 일부 의원들 상임위 재배치하는 거 의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일부 의원은 무릎 꿇고 내년 총선 나가려면 나 이 상임위에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제가 이 얘기를 민주당 의원한테 들었습니다. 선당 후사예요. 민주당 의원들 지금 누구는 단식하고 누구는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데 정신 좀 번쩍 차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논의 말하는데 친명 비명 가치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는데 이게 자기 기득권 잡으려고 하는 집안 싸움으로 보여서는 정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정말 속탑니다. 민주당 이번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위 매가리 없이 하는 모습 보이면 국민들 정말 실망합니다. 정신 번쩍 차리고요. 민주당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민주당 지지층이 왜 이렇게 속상해하고 목소리 높이는지 좀 현장 가서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보지요. 갤럽 조사가 그래도 가장 그 추세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갤럽 여론조사를 보려고 합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29%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보다도 정당 지지도가 더 낮게 나옵니다. 무당층, 아무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31%입니다. 거기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지지율을 지금 민주당은 받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일환 교수, 왜 민주당이 20%대까지 떨어집니까? 이제 그만큼 그 민주당의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는 168석의 위력을 어떤 힘을 제대로 민주당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국민적 실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정부 지금 지지율이 30% 초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권 심판론을 전혀 민주당이 흡수해내고 있지 못한 현실이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갤럽 조사에 한해서만 얘기하면 20% 정당 지지율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최하의 지지율을 보인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중도 표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갤럽 조사뿐만 아니라 뭐 MBS 조사를 보더라도 여러 조사가 지금 빨간 경고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무려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 어떤 심판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다. 자,
지금 청문회를 놓고요. 보이콧 운운합니다. 저는 당내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런 논란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패배주의적 발상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무슨 수단을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미 어찌 보면 청문회 이 성패는 정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저는 오래전부터 2, 3개월 전부터 이동관 청문회를 준비해야 된다. 야당이 사활을 걸고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동관을 막아내야 된다. 이런 자세로 과연 임해왔는가. 자, 이제 막 청문회가 열릴 겁니다. 근데 무용론이 나온다? 무용론, 뭐 인사청문회 무용론 또는 보이콧?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168석의 어떤 힘을 가지고 이동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뭉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 소위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를 선명하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민주당의 역할인 거죠. 민주당 지지율이 29%가 나왔던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35%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낮은 지지율을 받은 겁니다. 지금요, 많은 댓글이요, 갤럽을 믿냐? 갤럽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5%는 그러면 믿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을 때 국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낮으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국민들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제대로 국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29% 나왔을 때 민주당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뭘 기대하고 있는데 야당이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지 나는 안 믿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낮은 지지율이 나왔을 때 임세현 대변인 민주당이 이건 정말 비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 안 나오면 이게 여론조사 탓을 했었거든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무리 지지율, 이 여론조사를 못 믿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 놀라야 되는 일인 것이고요. 국민께서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 저렇게 윤석열 정부가 폭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꺼리낌 없이 국민의 여론과 반대되는 일들을 마구잡이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야당이 이 거대 야당 아닙니까? 1당? 단 하나도 제지를 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시작점은 첫 번째 이제 그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했을 때부터가 저는 시작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당시에도 제대로 되지 싸우지 않고 그냥 맥없이 약간 무너진 것. 그리고 뭔가 그 대선에 지고 지방선거 지고 뭐에 겁이 이렇게 먹었는지 너무 이렇게 몸을 사리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야당이 뭐냐, 야당의 역할은 나가서 싸우는 거다. 니네 집안 싸움하지 말고 그 힘을 바깥에 나가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야지 왜 니네 안에 집에서 집안 싸움만 하고 있냐라는 그런 국민적인 분통도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야당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 바이든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다 라고 제대로 집어주면서 여기부터가 시작돼서 하나씩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가 뭔가 나쁜 짓 할 때마다 바로잡고 가고 잡아주고 가고 하는 게 반복됐었으면 지금처럼 저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여론 무시하고 하는 짓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야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이제라도 안에서 집안 싸움 하는 것만큼 국민이 꼴 보기 싫은 게 없어요. 바깥에다가 뭐 언론에다 대고 누가 어쩌니 얘기 내려가야 지도부 사퇴하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안에서 일은 안에서 풀고 제발 좀 그 힘 좀 모아서 바깥에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원내에서는 원내대로 입법해서 역풍 걱정하지 마시고 바깥에는 또 바깥에서 뭐 단식을 하시든 농성을 하시든 집회에 나오시든 해서 투트랙으로 나가서 싸우셔야지 지금 뭐 안에서 그냥 선비짓만 하고 있으면 정말 더 저는 민주당이 망가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레모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갤럽을 믿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 기관이 여러 곳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낮게 나오는 곳이 갤럽뿐이라 평균적인 여론조사 기관들을 보자면 민주당이 그리 낮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론조사는 우리가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숫자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보다는 추세를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갤럽이 전체적으로 표본이 더 많고 또 일관성 있게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갤럽을 좀 유심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 40%대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도 들여다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가 나옵니다. 그 숫자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추세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29%로 떨어졌는데 20%대로 떨어진 게 거의 없어요. 그래도 그 전에 32, 34, 33 이렇게 유지되다가 29%로 떨어졌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왜 20%까지 떨어졌느냐? 이거를 들여다봐야죠. 여론조사에서는 추세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태원 참사에 이어서 호 참사가 났는데도 대통령이 간다고 상황이 달라지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난리통에 대통령 부인은 명품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언론 장악 의도가 뻔한 그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임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35%인데 그것보다도 더 낮게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최수영 컨설턴트, 대통령 지금 잘하고 있는 것,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해도 언론 손에 꼽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잘하고 있는 게. 그런데도 35%가 나온다. 그만큼 지금 그것은 공고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제가 보수정 패널이지만 제가 봐도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가 굉장히 지금 꼬여 있는 거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열거하신 것만 해도 엄청난 호재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만 제대로 말하자면 휘발성 있게 그것을 이슈로 부각시킨다 그러면은 여권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례들 많이 또 봐왔어요. 게다가 지금 지난번 얼마 전 천공 때도 풍수가 백재권 씨가 갔다 그래서 대통령실 해명이 부실했다 그런 지적도 있고요. 이 모든 말하자면은 판을 깔아주고 그다음에 이런 좋은 화력이 좋은 소재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전혀 확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못하고 국민의힘보다도 떨어지는 이런 지지율을 보여준다는 거는 저는 설명할 수가 없는 민주당의 무기력증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적인 정무적인 이런 판단들 그다음에 이걸 돌파해내는 어떤 내부 또 동력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허점이 드러나 있고 뭔가 부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영희 선생의 그 말씀대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저는 여당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건강하지 못하고 중도층이 자꾸 떨어져 나와서 갤럽 조사 31%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야당이 대안선을 못 해주는 거 이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정말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민주당에서 지도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건강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큰 문제 없다. 지지층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다. 이런 아니식 해서 될까요? 전 그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좀 더 강단 있게 싸워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향정님, 장외로 나가면 나간다고 난리고 아무 확정도 없는 대표 압수수색으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검찰 독재에 맞설 수 있는 야당으로서 해야 할 대안을 제시하라는 게 스픽스 구독자들의 여망 아니겠는가? 동의합니다. 야당이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나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더 잘 싸울 수 있는 것 아니냐. 최소한도 저는 전혜영 교수님 이번만큼은 좀 민주당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그동안에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걸 참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30%대 계속 머물러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려니 이렇게 오송 참사가 나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프고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부산에 가서 장어 들고 그 활짝 웃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그 언론 협업단체에서도 지금 몇 개씩 모여서 계속 반대 성명을 내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이동관이라는 저 인물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방통위원장에게도 적합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번에 이렇게 유야무야 실력 없이 또 소위 말해서 뒤통수 맞는다면 정말 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땅을 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갤럽 수치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5%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 29%, 무당층 31%, 이게 도대체 말하는 게 무슨 거라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를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대통령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응답이거든요. 근데 그 민심을 제대로 못 껴안고 있는 것에서 민주당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 중진들이라든가 나와서 방송하시는 거 다 자유입니다. 또 민주정당이니까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놈의 집안 싸움 얘기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본인들이 제1야당의 중진으로서, 다선 의원으로서 얼마나 윤석열 정부 잘 견제하고 있고 본인들보다 기득권 내려놔서 청년들의 마음 잡고 있는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 했거든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물어보면은 방송에 나가는 인물 좀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도대체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건지, 총선 앞두고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건지를 한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뭐 저도 여러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울어진 질문하면은 다 같이 보이콧할 자세로 똘똘 뭉쳐서 전략 내어서 나가라. 그리고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자기 총선 나가려고 나가서 자기 장사하지 말고 지금은 정말 뭉쳐야 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서 과연 국민들이 힘을 몰아줄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이 분들이 피를 토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런 심정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잘 안고 나가서 싸워주고 있느냐라는 말을 하거든요. 제가 특정인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김현 방통위원이 얼마 전에 단식 투쟁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계실 때 작은 야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엄험한 정권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똘똘 뭉쳤고 국민들이 그 엄혹한 시기에 돌에다가 돈 묶어가지고요. 담장에서 야당 의원들한테 돈 던져주고 그랬습니다. 그 돈 던져주던 한 분이 제 친척이라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도.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치인분들 정말 이 당원들이 피토하고 있고 지지층이 이렇게 피토하고 있을 때 그 심정 받아서 정말 결사항쟁으로 입법 투쟁을 하든지 야외로 나가든지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 그 모습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간절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연한 교수, 정말 이럴 때 이제 이동관은 아마 이제 민주당의 최종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무기력하게 자빠지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잖아요. 청문회 보이콧하자. 그것도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더 잘 준비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런 여론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야당 방통위원이 2분인가 계시는가요? 네. 다 사퇴해버리자. 그러면은 실제로 방통위가 무력화될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아이디어는 될 것 같은데, 뭐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잘한다 이렇게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우선은 저는 그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의 힘으로 이른바 이동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 자, 궁극적으로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한 의도는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옥죄고 이를테면 땡뉴 뉴스를 만들어서 지지율 끌어올리고 총선에 승리하겠다는 발상이거든요. 거기에 관한 전문가이자 기술자를 이번에 임명 강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걸 못 막아낸다? 자, 민주당의 힘으로 못 막으면요, 결국 임명 강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나 국민들이 결국은 또 그 정권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그 역할을 맡기지 말고 168석의 민주당이 지금 있는 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론 지형을 바꿔내는 겁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2, 3개월 동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밑에서 엄청난 자료 확보와 과거 어떤 그 사례 연구라든지 또 이동관 후보자의 학폭 의혹, 방송 탄압 전력, 이런 각가지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증하고 청문회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랫동안 요구했는데 과연 얼마나 지금 민주당이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앞서 얘기했던 저는 청문회 무용론보다는 이 정말 당내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정말 이 문제의 방송통신 전문가들을 청문회에 배치해서 이동관 후보자의 방송 탄압 어떤 그 과거 전력들을 전면에 드러낸다면 저는 국민 여론이 변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게 좀 우선이라고 보여지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사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전술적 어떤 압박 수단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정부에 상식이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몰상식, 비상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고하게 상식적으로 싸우는 것은 잘 싸우는 걸까요? 저렇게 몰상식적으로 나올 때 공자 말씀만 하고 있으면은 그건 오히려 국민들 더 속 터지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퇴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장성철 소장이 방송에서 했다는 얘기인데요.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사정을 이렇게 잘할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근데 이제 혁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 문제잖아요. 제가 오늘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좀 듣고 와서 그래요?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0월 달에 퇴진하는데 10월 달 퇴진할 수도 있다? 추석 이후에 10월 달에 퇴진할 거로 이재명 대표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왜 10월입니까? 그래야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내가 뭐 계속 버텨가지고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하면은 나도 죽고 당도 죽고 진보 진영 다 그냥 무너진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그런 생각 하고 계신다? 그래서 K 의원을 당 대표로 밀겠다. 그리고 지금 40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K 의원 누굴까? 김두관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두관 의원한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시죠.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전혀 사실무근입니까? 예. 금시초문이고. 예. 그런데 왜 하필이면 김두관 의원의 이름이 나왔을까요? 다른 여러 의원들이 있고 소위 말해서 친명계 의원들도 여러 의원들도 좀 있는데 그럼 저로서도 짐작하기 좀 어려운데요. 아마 우리 당이 이제 호남과 수도권의 승리만으로 총선에서 좀 가방이 넘는 일당되기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PK? 그래서 PK가 지금 40석인데 국회의원이 33대 7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두 자리 숫자 정도를 확보를 해야 지금 뭐 서울 지역이 상당히 그 여론이 좀 저희들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고 지난 총선처럼 수도권을 압승하기 쉽지 않다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부울경에 좀 두 자리 숫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중도층에 제가 소울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뭐 부울경 쪽에서는 좀 그 저에 대한 기대도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0월 퇴진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도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토론자분이었던가요? 네, 무슨 장모 소장님이 그 얘기 말하는 거죠? 네. 네네.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정색해서 논평을 하거나 그럴 건 굳이 없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서 턱도 없는 찌라시 수준의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각자가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그렇게 이제 남의 당을 상대로 소재를 해서 그런 식의 소설을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세현 대변인. 네. 마치 중요한 얘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저런 얘기를 하려면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들었다. 이런 정도가 돼야지 다른 사람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그만둘 거다라는 얘기를 들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말 장성철 소장의 희망사항이 아닐까라고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었고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조금 내려간 상황을 보고 그걸 빌미로 이재명 사퇴를 흘리기 아니냐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사항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지만 이게 이재명 당대표 리스크 때문에 10월에 사퇴를 하고 그럼 총선을 압승할 수 없다라는 이렇게 소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그것들은 전 사법 리스크란 말 쓰기도 좀 별로고 검찰들이 흘리기 리스크라고 보는데 지금 1년이 넘게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대장동 갔다, 성남FC 갔다가 백현동 갔다가 이제 또 쌍방울 갔다가 또 대장동 갔다가 이게 지금 회전문처럼 계속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1년 넘게 계속 나오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는 지금까지 나온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나온 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훨씬 많이 나왔지 관련된 나오는 게 없으니 이제 국민들은 이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이건 더 이상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당대표가 이재명이든 아니든 떠나 그냥 민주당이 너무 안 싸우고 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실망감에서 있는 거고 그런 효용감이 없어진 거고 또 그렇게 계속 나오면 언론의 이런 환경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 건 같은 경우도 코인 한 달 넘게 무슨 김남국 사생활까지 나오면서 지겹게 나왔는데 지금 뭐 권영세 뭐 의원 같은 경우도 무슨 얼마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고 400회 이상 뭐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똑같은 양의 수준의 언론 보도가 나오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보도는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민주당이 싸우지 않는 이런 효능감 없는 모습에 이 두 개가 양쪽에다 결합하다 보니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온 거고 오히려 보면 이걸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일부러 흘리게 한 거 아니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교수 보시기에 장성철 소장이 어디서 저런 얘기 들은 것 같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장 소장하고 친합니다만 사실 저는 이 얘기를 3월 달에 이미 보수 일간지의 논설위원이 정치 전망에서 썼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질서 있는 퇴장론입니다. 이 질서 있는 퇴장론은 비명계 입장에서는 대표 축출이라는 강수를 쓰지 않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당을 혁신해 총선에서 승리하는 방편이 되고 친명은 전복 전략을 막고 이 대표의 대선 제도전 명분과 타이밍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협의 모습가 될 수 있다. 시점은 연말 무렵이다. 이 대표의 기소가 되고 재판이 많아진 연말 무렵이다. 이때 민주당 당원 25조에 따르면 대표 고리 때 2개월 내 전국 임시전국 대회를 개최해서 신임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신임 대표 임기는 이 대표의 자녀 임기를 국한한다. 이렇게 해서 연말 퇴장, 비대위 구성, 총선 불출마 선언, 민주당 총선 승리, 사법 리스크 정리, 대선 환경, 재도전 환경 조성으로 그려볼 수 있다라고 이미 자세하게 썼던 바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저는 제 생각에 민주당 의원들 몇몇 중에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아마 얘기를 흘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이 얘기는 굉장한 시나리오로 한때 돌았었습니다. 근데요, 정일환 교수, 우리도 뭐 장성철 소장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촉하고 그러지만 장성철 소장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취재를 많이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책임을 안 져요. 네. 윤석열 엑스파일도 뭐 지금 와서는 이제 뭐 없어졌다 뭐 그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는 그럴만하다라는 게 뭐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장성철 소장을 잘 압니다만 그래서 정치를 못하는 겁니다. 정치 평론만 하는 겁니다. 평론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말 그대로 호사가들이 할 수 있는 찌라시성 얘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가 전혀 근거 없이 안 들리고 사람들 입으로 유포되냐는 거예요. 저는 그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앞서 앵커께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20% 지지율,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 수준의 지지율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찌라시들이 유포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직 위기는 저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당장 보십시오. 8월 지금 비회기 기간입니다. 이제 8월 국회 비회기가 되는데 15일까지는 비회기일 텐데 저는 검찰이 자, 돈봉투 의혹 관련 이성만 무소속입니다만 이성만 윤관석 저는 구속영장 청구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빚었던 김남국 의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위기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에 8월 말이 되면요. 8월 16일 회기가 열리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지금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이 속에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위기관리 능력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과감한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이걸 돌파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역시 굉장히 반성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요. 이재명 대표란 리더십의 위기는 6대4로 비판적입니다. 자, 그럼 왜 내가 지금 6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이 상황을 돌파해낼 책무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자, 얼마 전에 명락회동 됐습니다만 끊임없이 명락회동이 아니라 정말 당의 자원들을 끊임없이 조직화해내고 또 본인의 어떤 이 대표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 의견을 통해서 해소해내고 당원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하는 이런 노력이 지금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사법 리스크에 딱 갇혀있는 형국으로 보이다 보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어떤 대여 투쟁이라든지 또 위기관리 능력 이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한 이 현실 속에서 이런 찌라시들이 저는 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 한 말씀만 드려도 됩니까? 근데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칭찬하는 경우도 있고 쓴소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수해 현장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행보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두 영상을 비교해 봤는데 김기현 대표 민생 현장 가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누가 옆에서 박수 좀 쳐주세요 막 이래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거든요. 정진석 의원이 박수 쳐달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수해 현장 가서 텐트 부족해요라고 하니까 빨리 또 조치를 취해줬거든요. 저는 그런 점은 또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체장 출신의 야당 대표로서 굉장히 민생 현장 가서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많이 해주는 것 이건 봐야 되고요. 제가 조회수를 봤더니 그게 125만 회가 또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민주당이 기대하는 부분, 잘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한다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나 저는 이 말을 꼭 강조하고 싶은데 과거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으로 불렸지만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놓쳤던 청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럼 민주당은 뭐라고 했느냐. 혁신위가 청년들 쓴소리 들었다고 하는데 듣지만 마시고 그거 잘 소화해가지고 정말 청년의 마음을 다시 잡는 이런 전략적인 고민이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당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민주당이 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 좀 마음이 많이 착잡하신 것 같습니다. 왜 저러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시는데요. 이병철님, 이재명이 퇴진하면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이재명 퇴진하면 나는 민주당 탈당합니다. 그런 글 주셨고요. 올리브님, 민주당 지지자들 기운 빠지네요. 일 잘하는 의원 칭찬과 해당 행위하는 의원들 비판도 하면서 민주당에 채찍질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이 되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 주셨고요. 어메님은요. 야당 분열 책동이 시작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정치본색 많이 계시지만 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국정을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 기대고 어디에 의지해야 됩니까? 지금은 야당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기대가 이만큼 있는데 야당이 이것보다 더 많이 싸워주든지 적어도 그 수준으로는 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싸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토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할 때 야 그렇다고 민주당 지금 힘도 없는데 민주당 그렇게 깎아내리면 되겠냐. 그 약한 것이 괜히 약하냐. 그걸라도 조금 더 힘을 불어 넣어줘야 제대로 싸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오늘 마음 먹고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임세현 대변인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문제의 저는 본질점은 아까 뭐 이재명 대표의 뭐 리더십 문제냐라고 막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당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초반부터 너무 겁을 먹어서 그걸 제대로 싸우지 않는 것이 문제지. 자꾸 당 대표랑 지도부 탓을 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77.77%로 당선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나서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로 모아서 힘을 실어줬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당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이재명 대표도 전면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야지. 사실 대표가 되고 나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안에서. 대표 맨날 내려오라는 얘기밖에는 뭐 했습니까?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은 당대표도 사람인데 눈치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대여 투쟁에서 좀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당대표한테 힘을 주고 지도부와 함께 똘똘 뭉쳐서 저 윤석열 정부라는 괴물과 함께 싸울 준비를 해야지. 안에서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내려와라, 뭐 때문에 내려와라, 뭐뭐 하라. 이 안에서만 꽁짝꽁짝 하고 있으니 무슨 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답답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아직도 무슨 뭐 중진 의원이란 분들도 방송에 나가서 자꾸
아름다운 헤어짐을 준비해야 된다. 민주당은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왜 자꾸 내부에 대한 반성은 좋은데요. 내부에 대해서 이렇게만 계속 얘기를 하는지 무슨 서로 나 찔러서 고통스럽게 하는 뭐 메조키스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발.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민주적 절차로 뽑힌 지도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실어주고 함께 같이 걸어가야지 뭐 안에서 내부 투쟁한다고 그게 저는 국민께 니네 정말 너네 스스로가 반성 잘하는구나 열심히 잘하는구나 니네 되게 객관적이구나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야당 이번 이동관 후보자 임명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자들의 인내, 용인하는 마음, 시험하는 마지막 잣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부분을 많이 짚어본 겁니다. 이번에도 무기력하게 그냥 내준다면 모르긴 몰라도 그 실망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남북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된다. 박근혜 탄핵은 체제 전복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방통위원장 이동관 지명할 거다라는 얘기가 쭉 나왔지만 계속 비판하는 것 외에 뭔가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보여준 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쭉 지켜보다가 이때쯤 나가면 되겠네 하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이 여러분이 예측한 대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말이죠. 남은 시간 1분씩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일단 청문회 지금 보이콧 얘기가 나오는데 청문회 보이콧해서 싸우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청문을 열어서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옳은가?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영 교수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청문회에서 정말 국민들께 얼마나 부적격 인사인지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김태호 총리 후보자 결국은 나중에 물러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청문회장에서 아주 실시간으로 청문위원들이 난탈해서 도저히 임명 강행했다가는 국정 뒤집어진다라는 여론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의 이런 비인간적 태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 마음을 끌어안아야겠죠. 선거 앞두고 부랴부랴 한다고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야당에 기대고 싶은 국민 마음 잘 헤아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거듭 말하건대 청년들 마음 지금부터 민주당이 잡아서 다음 선거 때는 청년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살았다라는 말 나왔으면 합니다. 해야 된다. 정기남 교수는요? 청문회 보이콧은 있을 수 없다.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여론 지형을 바꿔내야 한다. 파상적 공세를 펼쳐야 됩니다. 지금 이동관 후보자의 언론 탄압 몸통 의혹, 그다음에 좌파 색출 몸통, 학폭 의혹, 이 세 가지 고리를 근거로 해서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이동관 청문회의 민주당의 목표가 돼야 된다. 자,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사직생의 각오로 정말 이 혁신과 쇄신 이것을 당내에서 추진하면서도 대여 투쟁에 있어서 이런 투쟁력을 보여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리더십을 저는 회복하는 길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최수영 컨설턴트는 저는 뭐 두 분이 청문회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동의하고 제가 민주당 쪽에서 하나 또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다 사퇴함으로써 한다. 다음 달 8월 23일이면은 김효재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분은 이제 만약 청문회가 통과된다면 이제 그 이동관하고 이상인 두 위원이 남아서 사실상 의사결정 구조가 안 된다. 지금 이게 전략이거든요. 최민희 의원 임명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2대1 구조 됩니다. 의사결정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차악 정도의 전술 측면이지 민주당이 어떤 공당으로서 해결해야 할 그런 저는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면 돌파해야 하는 게 맞죠. 임세현 대변인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말씀하신 분들 많이 청문회에 관해서는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제발 역풍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역풍도요. 바람이 불고 뭘 해야 역풍이 나는 거지. 하지도 않고 역풍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계속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지자들이나 또 국민께서 실망을 하셨던 것이고요. 이제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절대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 고속도로도 특검도 가야 되고요. 아무리 저쪽 여당이 반대해도 끝까지 특검 무조건 물고 넘어져야 되고 만약에 대통령의 특검 거부나 또 한 번 발의해야 됩니다. 계속 질리게 특검이든 뭐든 진짜 야당 왜 이렇게 질리게 하냐 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 발의해야지. 저기는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데 왜 우리는 특권 발의 제대로 못합니까? 하다못해 더 나아가서는요. 이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더 대통령 일가가 뭐가 나면 탄핵까지도 발의해야 됩니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야당이 죽은 야당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있다. 팔딱팔딱 살아있어서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제대로 안 하면 우리가 가가지고 확 물기라도 할 거다라는 기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배윤미 님이요. 임세은 대변인께서 민주당 159석보다 더 전투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내주셨는데 그런 모습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 아닙니까? 역풍 얘기하는데 이상민 장관 탄핵한 것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했지만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그 낯짝 몇 달 동안 안 보게 해줘서라도 고맙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함께 만져주고 울어주고 그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야당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지금 야당의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은TV님 글을 소개해드리고 일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말이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야당이 왜 존재하는지 지난 시간들을 복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둑에서는 대마 불사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소귀에서 간신히 한 집 반에서 처절한 패싸움을 하는 꼴이고 살지 못하면 결국은 대마는 죽습니다. 국민은 필생의 마음으로 버틸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 글 주셨는데요. 예, 오늘 좀 어려운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에 입각해서 정치본색 계속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김종대 레이더 많이 기다리셨죠? 지난주 해외 출장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24시간 깨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미있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스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 프리미엄 피트니스 브리티시 클럽, 서울 강서 최고급 시설, 합리적 가격과 고품격 서비스, 스픽스가 직영하는 피트니스 클럽. 브리티시 클럽은 당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 강서 브리티시 클럽 02-3664-9998. 네,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뭐 아주 의미 깊은 중국 여행. 뭐 2달 만에 또 갔는데 2달 후에 또 가요. 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무슨 일로 가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9월 세미나 준비도 할 겸 중국 정부 관료들도 좀 만나봐야 되겠고.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길림성 그 한국학연구원장, 사천대학교 한국연구원장 만나고. 장소는 물론 뭐 운남창에서 만났습니다만은 두루두루 그 굉장히 좋은 정보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 와가지고 중국 갈 때는 갈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하루가 다르게 긴장이 고조된다는 걸 느껴요. 미중 간에? 예. 그럼 우리한테도 이제 한미일 동맹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관심도가 굉장히 다르고 제가 듣는 얘기로는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나는 관료들마다 그렇고 주변 정세에서 이 높은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
그 뭐 중국의 그 방간첩법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인들이 가장 불만이 중국의 비자가 아주 까다로워진 건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게 그 방간첩법이 왜 나왔나 이런 것도 이제 가서 막상 그 살펴보면 국제 정치학에 그 시즈 멘탈리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포위 심리, 포위당했다, 고립되고 있다 우리가 이게 커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서구방 쪽에서 이렇게 먼 그 포위망을 점점 조여오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니까 거기서 일단 그 강한 자기 방어 본능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방간첩법입니다. 간첩법 얘기하니까 요즘에 홍콩에 여행 가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외교부에서 계속 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홍콩에서 그 시위했던 유명한 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진 찍는다든지 그러면은 또 잡아갈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 이익과 기업, 그 중국의 이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건데 이 부분을만 들춰보면은 야 중국이 권위주의 통제 국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미국도 그와 유사한 짓을 했습니다. 얼마나 중국 학자들 지금 차단합니까? 이제 중국 유학생도 감시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압박을 해오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건 미국과 같이 이거 상대적으로 봐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미중 갈등이 가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그 받는 불편이 홍콩뿐이 아니에요. 중국 아무 데나 가도 영사관 문자 메시지 와요. 그 방간첩법 그거 조심하라고 그거 다 옵니다. 그거 중국 전체가 그래요. 오늘 그 미중 갈등도 좀 얘기해보고 한미일 북중러 이런 그 대립 관계도 한번 좀 분석해보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시면 맨 먼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때 안 계셔서 궁금했는데 경찰이 대통령 관저 갔던 사람 백재권 씨였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걸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3주 전에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특이 사항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육군이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걸 지칭하는 건가 이 느낌은 이미 왔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제가 방송 나왔 이것도 스픽스에서 제가 한 발언인데 개나 소나 다 왔다. 천공은 그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 뭐 풍수, 관상, 무속 다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조사하냐 고발된 내용도 아닌데. 그런데 내 출처가 두 군데가 있다. 청와대하고 그때 육군에서 들었다. 그런데 이거는 저기 천공이 문제가 아니다. 왔던 사람들 전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발언을 무게 있게 지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스픽스에서 그 노디쇼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가 했는데 그 의문이 그 다음 주에 풀렸어요. 백재권 교수가 퍽 나타난 거죠. 근데 백재권 교수가 여기에 나타난 건 뭐냐면은 제 진술이 구체적이거든요. 카니발 2대를 타고 왔다.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마스크 밑으로 수염이 허옇게 비쳤다. 뭐 김용현, 윤한홍 이런 어떤 중요 인물들하고 같이 왔다. 이렇게 계속 디테일하게 가니까 이 정황에 딱 들어맞는 거는 백재권 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백재권 씨도 카니발 타고 윤한홍, 김용현 같이 왔을까요? 같이 왔고, 그 저기 이번에 KBS 보도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같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자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교수다. 그런데 천공은 역술인이고 백재권 교수는 풍수다. 풍수는 문화다. 역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대체제를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경찰 얘기가 맞다 손 치더라도 저기 천공도 풍수 봅니다. 천공이 왜 풍수를 안 봅니까? 그 용산시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천공인데. 그러니까 역술은 태어난 시를 따지는 거고 풍수는 장소를 따지는 거고 관상은 생김새를 따지는 거지 다 같은 속설이자 그 보는 관점만 다르지 다 비과학이에요. 속설이고. 그런데 풍수는 되고 역술은 안 된다? 이 기준이 또 하나의 무속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 분류법 자체가 또 하나의 무속이다. 이거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백재권 교수가 나오면서 풍수는 괜찮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는데 막걸리 먹은 게 아니라 양주 마신 거야. 이러면서 음주운전을 물타기 한단 말이에요.
그 음주운전이나 이 음주운전이나 그게 그거고, 두 번째는 이게 천공 백제권이 다냐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그 육군에서 분명히 저희가 증언을 듣기로는 하도 많이 와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예요. 그런 그러면 증언도 있었나요? 한두 명 갖고 그 얘기가 나옵니까? 그다음에 경찰도 육군에 조사를 갔는데 똑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떼거지로 왔다는 거예요. 누가 용산에 똥 싸지르니까 쇠파리, 똥파리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시한폭탄은 CCTV입니다. 이 안에 다 담겨. 이번에 모든 검증을 CCTV로 하고 그걸 기초로 수사를 했는데 경호처에서 처음에 CCTV를 안 내놨어요.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관저에 그 방문을 한 다음에 창고까지 가서 뒤져서 찾아낸 게 CCTV입니다. 거기에 별도의 저장 공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해보고 고발부터 한 거거든요. 그걸 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 한 달간 보안 검토하고 줄게. 이래가지고 협조를 안 해줬어요, 경호처가. 그러면 무엇에 대한 보안일까? 거기서 보안이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죠? 아니, 틀림없이 김건희 여사도 갔을 거고, 혼자 갔을 거 아니고,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검토한 다음에 한 달을 묵혀가지고 경찰에 준 때가 대략 3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검증을 했는가 보니까 강하게 보안을 걸어놨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도 극소수만 봤다는 거예요. 불과 한두 명만. 나머지는 전혀 관여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이걸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보고 의혹을 다 하나씩 체크했으면 금방 끝났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무지한히 걸려요. 그러면 왜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극소수만 봤을까? 뭘 지켜주려고? 이거는 애시당초 육군에서 얘기한 대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여기에 비밀이 있고 또 제가 근거를 댔어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였다. 그때 청와대 국방부서에서 들은 얘기 그대로 해줄게. 하도 여러 명이 쫓아와서 휘젓고 다녀가지고 매일매일 그냥 청와대에서 국방부서에서 열받아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이게 갑질 아니냐, 이런 얘기 매일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김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경찰의 발표가 아직 확실하게 딱 나온 건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전해지는 걸로는 천공이 아니고 백제권이다.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천공이 아니고 백제권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천공도 가고 백제권도 가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어느 쪽입니까?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백제권 교수가 제가 얘기한 정황에 딱딱 들어맞는 건 맞아요.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팩트로 인정하고요. 그런데 그 즉시 백제권 교수는 교수고 박사학위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나머지 얘기를 빼버리는 거죠. 모든 언론 보도가 실제로 그렇게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천공은 조사도 안 했고 천공 자신이 부인을 못하고 그다음에 CCTV에서 그 문제되는 대목 말고 나머지 무자격자들 이런 사람들이 온 부분은 이번에 전부 다 가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재판으로 가서 CCTV만 까면 이게 여기서 누가 왔다 갔는지 전모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천공이 왔다는 주장을 굽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문제는 여기서 시한폭탄으로 지금 있는 그 증거물, 그 CCTV를 공개하자. 지금 천공이냐 백제권이냐 이 논쟁하는 거 우리 복잡하게 할 거 없는 거예요. 사실 민주당도 그래요. 왜 풍소냐, 무속이냐 이걸 갖고 싸웁니까? CCTV 그 자체를 노리고 압박을 했었어야죠. 그거 공개해라. 이게 군사기밀이 없다. 그거 공개해라.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가가지고 이거는 판이 커지는 사안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CCTV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수사를 이제 백제권으로 밝혀졌다라고 종결하면서 CCTV 영상 기록을 삭제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금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이게 삭제되면 천공 주장도 저 갔다 안 갔다를 경찰이 말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백종원 씨였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기록은 없으니까 삭제했다. 그렇게 오염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그렇게 할 제가 것 같은데요. 어떤 특정 기간을 집어서가 아니라 인수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영상이 변조되거나 삭제되면은 이건 저 큰일 납니다. 실제로 경찰이 그 3월에 얘기할 때도 저 경호처에서 이거 위변조 안 했다는 걸 확인하고 받았다는 거거든요. 혹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천공이 다녀갔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날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에 대한 영상 기록은 삭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을 수는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최종 이게 사건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빨리 기소해라. 우린 증거 보전 신청 들어간다. 이게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훼손된 기록이 있거나 변조된 기록이 있으면 그 자체 문제 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 여러 차례 제가 얘기한 거고 공개적으로도 이거는 증거물 훼손되고 나가지고 아니 그러면서 재판이 열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경찰은 우선 그럴 권한이 없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어떤 재판 기록, 공판 기록을 갖다가 이걸 위조를 하는 것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고발 들어가야죠. 지금 대통령실이 고발을 세 군데 했죠. 김종대 의원하고 부승찬 대변인하고 한국일보하고 그렇죠? 뉴스 토마토도 있고요. 뉴스 공장도 있고요. 전부 7명입니다. 7명. 네. 그러면 만약에 네. 천공이 아니고 백재권 씨였다라고 하면 천공이 다녀갔다라고 주장한 것이 법에 걸리게 됩니까? 그건 이렇게 됩니다. 자, 고발장을 봐야 돼요. 그다음에 그때 대통령실이 그 기자들한테 공지한 게 있어요. 고발은. 거기에는 천공을 앞에서 빼고 역술인이 관저 결정에 관여했다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로.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이렇게 책임을 묻겠다. 이거는 공적인 절차대로 공무원들이 공적인 절차대로 의사결정한 것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술이라는 것은 개입한 적이 없다. 이게 고발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대통령실 고발이 정당하려면 네. 백재권 씨는 역술가가 아니다. 풍수지리는 역술이 아니다. 이게 성립이 돼야 되나요? 그겁니다. 그러면은 역술하고 풍수지리 차이는 뭐냐면은 역술은 시를 보는 거고 풍수지리는 장소를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다른 하나는 무속이고 하나는 문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분리해서 나가는 작전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백재권 교수는 이재명 대표보고도 만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야를 같이 엮을 수 있는 인물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갖춰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공이 역술인이라 그랬는데 풍수도 합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천공이 역술인이라고만 해야 돼요. 풍수를 천공이 한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천공이 역술로 보러 간 게 아니라 풍수 보러 갔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자의적 기준이지. 그러니까 이게 스텝이 꼬여가지고 지금 이것도 정식 발표도 아니고 언론에 단독으로 줘가지고 지금 물타기를 일단 해본 거예요. 심지어 동아일보 칼럼에서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봤습니다. 송평인 논설위원이 불편한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대통령의 사람들은 천공을 무속인 대신 역술인이라고 부르더니 백 씨에 대해서는 관심은 빼버리고 관상은 빼버리고 풍수 전문가라고 지칭했다. 주역에 담긴 지혜, 풍수에 담긴 지혜를 논리적 용어로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학자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런 학자들은 관상 따위는 보지 않고 기룡을 점치지도 않는다. 주술적인 역술인이나 풍수가가 관상도 보고 점도 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근대를 주술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정의했다. 이 주술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러니까 주술로 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걸 마치 풍수 지리는 그리고 또 풍수 지리를 백재권 교수가 풍수 지리는 통계학이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는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데 풍수 지리가 통계학이라고 그러면 역술도 통계학이죠? 당연하죠. 관상, 주역
다 그렇죠. 그리고 주역은 원래 철학이에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사이비로 이걸 갖다가 다 사업화하고 자기 명성에 이용해서 그렇지. 주역은 주역 강의 도울 선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역을 주술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아니 다 같은 주술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 했는데 막걸리가 아니라 양주 먹었다고 우기면서 음주운전까지 물타기 하는 거죠. 뭘 막걸리면 유죄고 양주면 무죄입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네. 그거 아니고 뭡니까? 어떤 진정성이 있죠? 여기에? 앞으로 본인 처지가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아니 빨리 좀 기소해달라. 제가 얘기하는 게 내 희망은 재판밖에 없다. 그런데 일부에서 뭐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고발 취하할 것 같다는 얘기도 하는데 누구 맘대로 취하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글러브 끼고 링에 올라갔는데 싸우지도 않았는데 수건을 던져? 그거 안 됩니다. 이거는 가야 됩니다. 애시당초 고발 왜 하셨어요? 이건 재판 가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기소 당하고 싶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예. 아까 그 칼럼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토론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예상치 못한 이질적인 행태에 깨름직한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청와대 이전에 이어 대통령 관저 선택에까지 주술이 개입한 증거가 나왔다. 조선 왕조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주술에 사로잡힌 국가 지도자를 근대 공화국에서 보고 있다. 후반부에는요. 언론에 공개적으로 등장한 이름만 청공, 건진, 무정에 이어 백제곤이다. 처음에는 김 여사만 주술의 진심이고 윤 대통령은 마지못해 끌려다닌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었다. 그가 주술로부터 얻는 심리적 안정은 공사의 구분을 뛰어넘게 만드는 정도인 듯하다. 누구나 주술에 빠지면 공사의 구분을 반드시 뛰어넘게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간디 묘비명에 보면은 7가지 죄악 중에 첫 번째가 철학이 없는 정치거든요. 이걸 죄악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대통령이 됐는지 자기의 어떤 그 정치관이 뚜렷하지 않은 정신적 공허함, 그런 공백 상태에서 사이비 과학이 개입하는 거예요. 용산 시대를 우리가 회고해 봤을 때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었습니다.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폭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얘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관상풍수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공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뭐 내가 특정인을 공격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체가 우리가 비정상으로 감수해야 될 불편이 돼버렸다. 그런 점에서 불편한 대통령이란 표현은 맞는 거예요. 예, KYOH님 기소 바란다. 시원하십니다. 클레이홍님 월요일은 종대타임. 예, 항상 응원 드린다고 글 주셨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 그럼요. 예. 네. 이번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갔는데 아주 환대를 받는 것 같아요. 왜 간 것 같습니까? 우선 러시아 국방장관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이 아마 제 기억으로 2011년인가 12년에 국방장관이 됐을 겁니다. 예. 그 뒤에 러시아 군사제도를 완전히 현대적으로 개편을 했는데 그 위력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단 한 달간의 전투로 크림반도에 2만 5천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을 고립시키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작전을 수행했거든요. 그런데 이 국방장관이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는 그런 어떤 천재적인 역량은 온데간데가 없고 병참 부족, 훈련 부족, 사기 결여가 된 우리가 아주 당나라 군대라고 속칭 얘기합니다만은 이상한 군대를 봐버린 거예요. 2014년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을 푸틴이 계속 중용을 하는 걸 뭐냐 하면은 그 단점만 보완하면은 다시 2014년 러시아군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믿는 겁니다. 예.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게 군수와 무기 부족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북한이 이걸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우방국이에요. 전 군사협력하러 왔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온 첫날,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전승절 전날 그 국방 전람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북한에 깜짝 놀랄 신문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RQ2라고 이제 알려진 우리가 갖고 있는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 같은 거와 똑같고, 그다음에 RQ4 리퍼라고 하는 그 조용한 암살자라고 하는 이런 무기 체계도 나왔고, 그런 것들과 외형이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저 무기 안에 내장된 첨단 센서, 이런 어떤 그 기술들은 북한이 아직 못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성능에 소프트웨어 성능을 결합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점에 있어가지고 러시아가 하나의 원천 기술을 소유한 종주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ICBM을 비롯해서 개발한 모든 무기 체계가 다 러시아가 원천 기술인데, 그런데 일부를 이렇게 빼내오듯이 그 카피하듯이 하니까 개발 속도가 느리고 완전성에 결여됐어요. 근데 세르게이 쇼이구가 여기에 왔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러시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같이 싸우자는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간 걸 비판한 게 아니라 가서 한 말을 비판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레드라인, 말하자면 도를 넘었다, 이거 굉장한 어떤 지정학적인 역풍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지금 중국하고 북한은 혈맹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전쟁을 계기로 중국보다 러시아하고 더 가까워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러시아가 전쟁하는 국가고 중국은 아직 회색지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러시아에 더 일단은 협력의 그 우선순위가 높아진 거고, 중국하고 관계는 이상해졌어요. 북한하고. 제가 중국 가서 집중적으로 확인한 게 그건데, 자, 우리 언론에 6월 날짜까지 나왔다. 14일 날. 중국, 북한 다 관계 튼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단체 관광객도 다니고 무역도 하고 이제 다 튼다 그랬다. 근데 안 열렸다. 왜 그랬을까? 알아보니까 북한 쪽 사정이래요. 북한 쪽에서 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중국에게 북한의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걸 트게 되면은 교대를 빨리 해줘야 된대요. 그런데 북한에 다시 데리고 가서 재교육을 다 시켜야 된다고.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닫아놓고 거기서 눌러앉아 일만 해. 이렇게 하는 식으로 북한이 닫아 걸은 걸로 되는데 그게 노동력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중국은 트질 못해요. 즉 다시 말해서 북한이 자기 통제가 급한 거예요. 반면에 러시아는 군사협력 위주로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지금 처지가 내부 통제가 너무나 어렵구나. 이런 북한도 머리에 좀 지진 나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또 좀 가까워지면 더 고약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끝으로 8월 18일 날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공급망 재편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는 걸 원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이 23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제도를 올해 초에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것의 실행력을 좀 제고해 달라 그러면서 중국의 반도체 숨통 조이는데 일본의 보다 더 확고한 행동이 요구가 된다고 할 수 있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반도체 전쟁의 인위적 공급망 재편에 어떤 더 결속을 다지고, 그 다음에 안보 문제 이런 것들 얘기할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한미일 역시 그 협력, 군사 협력 문제인데, 제가 아까 모두의 시진핑의 최대 관심사가 이거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삼국 공동 대잠수함 훈련, 미사일 방어 훈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국 쪽에서 제일 관심 있는 행사가 저 한미일 정상회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우리 일만 잘하면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엄연히 상대가 있더라고. 다녀보니까. 이게 재정학적인 전략풍이라고나 해야 될까. 이런 어떤 백래시, 일종의 어떤 역풍들, 이런 부분들 이번에 어떻게 고려할지. 전 윤 대통령 눈에는 안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 공급망 그 부분이고,
일본은 이번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편을 좀 들어주면서 한국을 같이 만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좀 풀고 이런 생각도 있겠죠. 당연하죠. 그런 것들은 뭐 상당히 일본의 어떤 그 중요한 이익이 걸린 문제고 또 잘 풀리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부, 경제부, 외교부가 다 중국을 만나고 싶어해요. 전부 용산이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앞으로 안 풀리는 거죠. 저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얘기가 나오면 그때 한번 더 짚어주시죠.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김종대 레이더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내일 오전 10시 50분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